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시크 R1 Incentivizing Reasoning Capacity in LLMs via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조혜창입니다. 해당 논문 리뷰는 자이너 처리 팀원들께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해당 딥시크 R1 페이퍼는 해당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자랑하면서 좀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던 오픈AI 오미니 1 모델과 비교해서 본인들의 모델이 충분히 경쟁력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래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이 AIME 2024 데이터셋은 이제 뭐 수학 영재 교육 이제 문제풀이 데이터셋이고요. 매스 500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수학 문제들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 폴스와 이 SWE 벤치 베리파이드 데이터셋은 이제 코드에 대해서 코딩 테스트 관련 데이터셋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MMLU 데이터셋은 이제 멀티태스킹 데이터셋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좀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GPQA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은 이제 이런 멀티태스킹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고난이도의 전문가 수준의 이 질의응답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가 풀었을 때도 이제 60점대의 점수가 나오는 데이터셋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황에서 상당히 뛰어난 점수를 얻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딥식 R1 모델은 여기서 표기되어 있는 딥식 V3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삼아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일부 이 추론 태스크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대폭 성능 향상이 있음을 잘 어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AI 오므니 1 모델과 오므니 1 미니 모델과 비교해서 이제 1 모델과는 이제 해당 모델, 미니 모델은 이제 본인 모델에서도 32빌리언으로 모델 사이즈를 줄인 상황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각 상황에서 서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 셋에서는 더 좋은 성능, 일부에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성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성능들을 도달할 수 있었는가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은 이제 언어 모델의 순수 강화 학습을 적용할 좋은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강화 학습을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현재 연구계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모델 학습으로서 구현할 방법론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뛰어난 추론 능력이 이제 노리지 디스레이션 모델에서도 유지됨을 본 페이퍼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을 상용화 모델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는 이 모델을 오픈소스화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또 쉽게 사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큰 기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언어 모델을 뛰어나게 만들려는 시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에 학습하는 데이터 혹은 모델의 사이즈 등을 모두 대폭 늘리면서 거대 언어 모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의 표현을 잘 학습할 수 있는 큰 모델을 만들고 이제 자연어 처리 개발자들은 보통 언어 모델이 한 가지 모델이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잘 해결해내는 AGI로서 도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 튜닝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서비스화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 모델을 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잘 처리하는 모델 자체는 인스트럭션 툰이라고 해서 이제 태스크 A, B, C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으면 해당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학습을 시켜서 해당 태스크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모델은 처음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제로샷 러닝의 성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답변을 해주는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 바로 모델의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들로 부르게 되는데 보통 얼라이먼트 튜닝, 얼라이먼트 트레이닝 정도의 그 이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습 방법은 역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개되는 부분이 이제 RLHF,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모델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겠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어로서 뭐 Human Preference Aware Training 정도로 명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다 친화된,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해주는 모델들의 성능이 일찍이 인정을 받아서 이제 딥마인드, 오픈 AI, 엔트로픽 등의 여러 가지 상용화 서비스 모델들에 일찍이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학습 방법론들은 이제 PPO, DPO 등등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이 있는데요. 네, 해당 학습 방법론들은 이제 허깅 페이스 TRL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그 트레이너 챕터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론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도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학습시킨 결과는 이제 윈레이트라고 하는 평가 지표로 많이 어필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도표는 오픈AI 측에서 소개한 인스트럭트 GPT 페이퍼에서 가져온 도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학습은 이제 GPT-3 175빌리언짜리 모델에 단순히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을 거친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았는가를 사람들이 이게 더 좋았어, A가 더 좋았어, B가 더 좋았어를 매겨서 비율을 매겨놓은 평가 지표가 바로 윈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즉 보면은 현재 여기 초록색 선이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만 거친 모델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X축은 모델의 사이즈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빌리언짜리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거친 것은 지금 네, 자기 자신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0.55가 성능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해당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인스트럭트 GPT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RLHF, 강화학습 방법론인 PPU 알고리즘을 썼을 때, 놀랍게도 1.3빌리언의 매우 작은 모델이 175빌리언의 모델보다 사람들이 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잘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모델들의 이런 어라이먼트를 맞추는 학습 방법론이 필요하구나, 이런 접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강화학습으로서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이후에 강화학습 말고 다른 방법들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RLHF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는데요. 해당 강화학습 방법론은, 예, 강화학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사 강화학습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방법론입니다. 저희가 강학습이라고 하면은 보통 에이전트와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이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강학습에서는 완전한 제대로 된 보상 모델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강학습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 대한 보상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수가 있어야겠는데 해당 부분이 단순히 규칙 기반으로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서 보상값을 얻을 수 있도록 보상 모델링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근데 언어 모델이 보상값을 반환하게 학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역시 다시 사람의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보상을 설계해서 진행하는 강화학습과 다소 차이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유사 강화학습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언어 모델은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완전한 규칙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강화학습으로 성능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그러한 의견이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자연어 태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어 이해에 대한 태스크, 혹은 이제 자연어 생성에 대한 태스크, 뭐 이런 정도의 두 가지 챕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이해라고 보통 지칭하는 태스크들은 뭐 감정 분류, 혹은 문서 분류, 혹은 품사 태깅, 이렇게 무언가 정답이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태스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태스크들은 단순히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잘 한 후에 파인 튜닝을 거쳐서 원하는 성능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학습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이제 자연어 생성 태스크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어 변업, 번역이라던가 요약 같은 태스크는 이제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답변이 모두 좋은 답변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 기반으로 이제 보상값 설계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설계하면은 이 강학습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학습을 학습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드백으로부터 학습하는 이런 RLHF 같은 방향으로 강학습을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로도 네, 강화학습을 적용하지 않고도 사람의 피드백으로 모델 학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역시 잘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부분 말고, 정말 순수하게 강화학습으로 모델을 학습할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겠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수학 문제 풀이 같은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보면은, 수학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모델이 정답을 맞췄는가, 틀렸는가를 기준으로 강화학습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 자연어 이해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사람도 이제 수학 문제를 보고 풀이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얻기 때문에 언어 모델도 풀이 과정 없이는 바로 정답을 맞추기가 너무, 곤란한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이제 자연어 생성 태스크로서 접근해서 정답을 맞추도록 유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찍이 뭐 COT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제시되면서 언어 모델이 이런 수학 문제와 같은 이런 리즈닝, 추론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딥식에서 제공한 R1 페이퍼로 뛰어들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해당 R1 모델은 먼저 베이스 모델로 딥식 V3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제 학습시키는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이제 본인 기업에서 일찍이 좀 제시했었던 GRPO라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페이퍼에서는 딥식 R1 제로, 딥식 R1 두 개의 모델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차차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해당 페이퍼에서 딥식 V3 모델과 GRPO에 대해서는 엄청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사용했고, 다만 어떻게 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이 강화학습을 효과적으로 적용했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저도 해당 내용에 좀 맞춰서 좀 소개를 진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식 V3 모델은 역시 동일 기업 딥식 기업에서 이전에 제시했던 671 빌리언의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은 네, 믹처 오브 엑스퍼트 아키텍처를 띄고 있어서 각각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이 방대한 양의 파라미터에 비해서는 네, 37빌리언의 파라미터만 활성화되는 매우 효과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KV 캐시를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 파라미터 수도 적고 KV 캐시 값도 적기 때문에 이제 모델의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조금 보장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로타리 임베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만 해도 이미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 오픈 AI의 오미니 원 모델 정도로 뭐 뛰어난 성능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딥식 R1 페이퍼에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면서 방법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키텍처는 좀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해당 부분은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Mixture of Expert 구조를 사용해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GRPO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딥식 매스 페이퍼를 좀 볼 수가 있으신데요. 네, 해당 딥식 매스 페이퍼에서는 이제 수학 도메인에서 뛰어나게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론, 그리고 이 GRPO라고 하는 그룹 릴레이티브 프레시어 오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셋 구축은 네, 구체적으로 봐보시면 그냥 단순 수학 도메인 관련 코퍼스를 많이 수집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만들겠다. 라는 부분을 좀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시켰을 때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보다 뛰어나게 성능을 내보내고 있다.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로 이제 본 딥시크 R1 모델에서 사용됐던 GRPO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스트럭트 GPT에서 사용됐던 PPO 알고리즘을 거의 비슷하게 본따서 일부만 좀 수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해당 수식에서 여기 파이로 표기되어 있는 기호는 전부 폴리시, 바로 언어 모델을 뜻하는데요. 네, 해당 언어 모델의 쿼리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해서 지금 표기해주고 있는데, 기존 PPO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각각 아웃풋에 대해서 모두 이런 어드밴티지를 계산해서 모델 학습을 했는 반면에, 해당 GRPO에서는 해당 쿼리에 대해서 나오는 이 아웃풋들을 여러 개 그룹으로 매겨서 해당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좀 평가하면서 모델 학습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부 세부 소식들은 이제 기존 PPO 알고리즘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네, 여기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q 펑션에서 밸류 펑션을 뺀 값을 좀 표기하고 있는 네, 약간 보상과 비슷한 값인데요. 해당 어드밴티지 역시 계산하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룹 단위로 매기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RR1에 적용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이미지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PP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네, 리워드 모드를 통해서 네, 리워드 값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이 해당 리워드 값으로부터 이제 글로벌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절하게 써서 어드밴티지로 쓸 수 있을 만한 값을 좀 추정해서 사용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제 네, GRPO에서는 이 한 가지 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웃풋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당 리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그룹 계산을 통한 어드밴티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만한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 합리적인 어드밴티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해당 알고리즘이 딥식 R1 모델 학습에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모델에서 소개하고 있는 딥식 R1 제로 모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식 R1 제로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한 체인 오브 소트 COT와 이제 GRPO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다양한 강화학습 방법들에서 사용했던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은 거치지 않아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해당 방법론으로 입증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 COT를 통해서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주고 해당 틀에서 GRPO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했다고 해서 이제 언어 모델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생각하는 법을 직접 배울 수 있다. 과거 이전 스포이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텍스트를 레이블로 모두 써서 해당 부분을 직접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강화학습 학습 방법론에서는 이 생각하는 텍스트가 직접 레이블로 있지 않고 직접 점점 길게 학습하는 법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스스로 배운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수학 문제 등으로 강화학습 보상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면,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모델이 점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 수학 문제들을 풀이해내는 모습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면서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있어서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키워드를 봐보고자 합니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은 이제 오픈AI 측에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오픈AI 블로그에 Learning to Reason with LLMs 라는 키워드로 이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늘려서 많이 학습을 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늘리고, 학습량도 늘리고, 학습 데이터의 질도 좋게 계속 만들면 모델의 성능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오픈AI는 그렇게 트레인 타임의 계산량을 계속 늘리는 방법론이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계속 늘어나야 모델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을 보완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테스트 타임의 컴퓨트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테스트 타임의 컴퓨트만 이렇게 늘려도 모델의 이런 리즈닝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더라 라는 부분을 좀 보고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표기해서 테스트 타임에 이렇게 연산을 많이 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테스트 타임의 모델 성능을 끌어올렸는가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픈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진들이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빔서치와 같이 한 가지 모델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얻어서 템퍼처를 높게 줘서 여러 가지 답변으로부터 뭐 부팅, 앙상블을 하는 기법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COT, 뭐 티어 트리 오브 소트, 그래프 오브 소트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S1이라는 페이퍼에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방법을 또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딥식 R1 페이퍼에서는 그 모델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당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구현하는 부분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1 제로 모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통해서 COT 기반으로 모델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할 때 응용하기도 좋고, 강화학습에 유용하도록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방법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유저와 어시스턴트의 대화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띵크 태그를 만들고 앤서 태그를 만들어서 띵크 태그 안쪽에 뭔가 생각하는 과정, 리즈닝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앤서 태그 안쪽에 이제 실제 사용자에게 대답해주기 위한 앤서를 넣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수학 문제 같은 뭔가 프롬프트를 쿼리를 넣어주고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주면 충분히 문제 없이 지시사항대로 이제 띵크 태그를 만들어서 안에 추론 뭔가 인가 추론 과정에 생각하는 과정에 프로세스를 쭉 이제 모델이 기입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델이 앤서 태그 안쪽에 있는 게 정답이면 보상을 줘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구체적인 강화학습을 위해서 이제 GRPO 알고리즘을 썼고요. 여기서 알고리즘에서 보상값을 완전한 규칙 기반으로 제시해서 학습을 시켰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뭐 번역이나 요약 같은 태스크에서는 얻어볼 수 없는 실제 적절한 보상값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었으면 수학 문제 정답을 맞았는가, 해당 어큐러시 기반의 리워드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혹은 이제 형식 기반, 지금 think 태그, answer 태그를 만들어서 대답을 하게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에 이런 형식을 점점 더 잘 맞춰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맞춘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설계해서 이 두 가지 규칙 기반으로 모델에게 보상값을 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RPO 알고리즘을 이렇게 썼다면, 위에서 설계한 해당 보상값을 여기 R로 표기해서, 이제 그룹 단위로 이제 리워드들을 매겨서, 이제 해당 리워드들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어드밴티지 값으로 사용해서, PPI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한, 고를 잡고 모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정말 적절하게 생각해서 대답을 하게 모델 학습이 되겠구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냥 정답만 맞추게 해서 모델을 계속 학습했으면은 사실 모델이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렇게 띵크 태그를 만들고 앤서 태그를 따로 만들어서 앤스에 있는 답변을 이제 파싱하기도 쉽게 만들고, 띵크태그 안쪽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을 유도를 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생각을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감점을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점점 생각을 올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와 같은 학습 양상이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스텝의 진행됨에 따라 그래서 보시면은 학습 스텝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엄청 많지는 또 않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8,000 스텝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그 탑 1 어큐러시로서 이미 70점을 좀 넘는 점수를 보여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관측되는 부분을 보고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모델에 답변해주는 대답의 평균 길이 값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생각을 점점 길게 하라고 저희가 뭔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길게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생각을 길게 하면서 정답을 추론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오픈AI 옴니니 1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네,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패스 at 1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한 개 결과를 받았을 때의 정답률을 보여주고요. 64는 이제 64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네, 양상불 네, 보팅을 한 정답률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오픈AI에서 소개했던 이런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양상과 매우 유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당 저자들은 그 학습 양상에서 모델이 띵크태그 안쪽에 만들어낸 결과물을 굉장히 자랑하듯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띵크태그 안쪽에서 생성된 결과물들은 네, 뭔가 누군가가 열심히 레이블링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델이 이제 체인 오브 소트 때문에 그냥 생각을 직접 해서 쓴 겁니다. 근데 계속 학습시키면서 더 좋은 생각 방법을 저희가 강화학습으로 모델에게 알려주니까 점차 생각이 이렇게 길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도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양상도 보여준다. 굉장히 놀라우면서 논문 저자들이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쉽지만은 않은 수학 문제가 쿼리로 들어왔는데요. 해당 수학 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혼자서 좀 헷갈렸는지 네, 뭐 아하 모멘트 같은 대답을 하면서 문제를 이어나가면서 푸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정말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래서 학습 과정을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좀 짚어보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서, COT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띵크 태그와 이제 생각이 끝나면 띵크가 끝나고, 네, 끝나는 띵크 태그를 이렇게 붙이고, 이제 앤서 태그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앤서에 대한 정답이 맞으면, 해당 생각은 잘했다. 강화를 할 거고요. 이제 해당 앤서가 틀리면은 해당 분에 좀 페널티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템퍼처를 어느 정도 줘서 이런 부분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이 띵크태그 안쪽에는 다양한 이 띵크들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다양한 띵크들이 진행되면서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할 테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할 테고, 어떤 상황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할 텐데, 각각 나오는 생각 중에 정답을 맞추는 부분을 계속 강화하게 저희가 강화학습 그 전체적인 틀을 짰기 때문에 사실 모델 학습 구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다가 정답으로 가는 부분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을 더 하도록 유도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렇게 유도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생각을 점점 길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상당히 해당 학습법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띵크태그 안쪽에 있는 부분을 네, 레이블러를 고용해서 직접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뭐 이렇게 말해도 엄청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그냥 뭐 어떤 자발적인 사고 표현의 단순 뭐 최적화 결과가 아니라 정말 좀 인지적 이해에 대한 증거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신다라 생각하면 될까요? 하지만, 네, 뭐, 학술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네, 최적화된 결과가 맞긴 하겠습니다. 아, 네, 약간 공신님 질문 주셨는데 질문 주셔도 아,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COT가 잘 뭔지 몰라서 네. 그냥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인데 이 싱크태그 안에 있는 게 길면은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띵크태그가 좋은 띵크태그 안쪽에 있는 게 긴 것과 성능이 좋은 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띵크태그 안쪽에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알고리즘적인 강화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성능은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앞에서, 그냥 어큐러시가 높으면 성능이 좋은 거고요. 강학습 보상도 이제 어큐러시가 높으면, 보상을 주는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강학습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학습을 쭉 진행하면서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델이 대답하는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해당 페이퍼에서 보고를 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 안 하고 진행해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COT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분은 chain of thought로 생각의 사슬 뭐 이런 그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리즈닝 태스크에서 똑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봐. 뭐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같은 키워드를 넣기만 해도 이 모델 성능이 더 뛰어나지더라. 라는 부분으로 근데 유명해졌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띵크태그를 만들어서 해당 부분에 리즈닝 프로세스를 써라 라고 말한 것도 일종의 COT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혹시 네. 질문, 그러면은, 네, 네네. 말씀해주신 부분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냥 문득 듣다 보니, 요 길어진다는 게 사실 그 딥러닝 자체가 사람의 네, 사고를 따라간다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는데, 풀이 네. 과정을 해줘라고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에 풀이 과정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잘 모르지만,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한 추론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웨이트이라는 저런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게 이쪽 계열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과정 자체가 길어지는 게 좋은 현상으로 보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고를 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하.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길어지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과정 자체가 길어지면서 같이 정답률이 올라갔다는 것을 역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로 보고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해당 부분이 이제 오픈 AI 쪽에서도 이제 제시했었던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 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쉬운 문제였는데 괜히 어려운 풀이 방안을 채택해가지고 길게 답변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에게 대답해주는 시간도 사실 길어지고 오히려 오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답이 길수록 좋은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보고도 있냐면 이제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찾아보시면은 사실 뒤쪽에 조금 소개해도 드릴 건데 네, 코어 아론 뭐 해가지고 한국어 모델도 지금 이미 국내 연구진이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해당 모델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쉬운 문제를 오히려 못 풉니다. 다 길게 답변을 하느라 쉬운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 안 나오는 현상을 조금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답변하는 것이 꼭 좋지는 않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이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린 부분이 가장 해당 페이퍼의 메인 내용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만 학습한 모델에 조금의 하자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서 최종적인 딥식 R1 모델을 본 페이퍼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띵크태그를 만들어서 안쪽에 자유분방하게 학습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띵크태그 안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할 수도 있고요. 언어도 혼재돼서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로 이제 초기의 학습 단계를 활용함으로써 모델 성능을 더 향상시키거나 모델 학습이 더 빨리 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콜드 스타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명확하고 일관된 COT를 생성할 뿐 아니라 이제 범용 능력까지 갖춘 이제 리즈닝 태스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오미니4나 원래 기존 모델이 잘하는 것도 그대로 잘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모델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역시 고민해서 상용화에 대해서까지 역시 같이 고민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주고 있는 모델이 딥식 R1 모델이다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분방하게 생각만 하면은 네, 이제 성능은 뛰어날지언정 상용화 서비스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 방법론으로 이제 콜스타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법을 좀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리즈닝 오리엔티드 레인포스먼트 러닝, 이제 그 추론 과정에서 이 강화 학습을 할 때, 이 추론 과정 안쪽에 있는 것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또 소개하고 있고, 네, 리젝션 샘플링 앤 스포일드 파인 튜닝 방법론, 네, 레인포스먼트 러닝 for all 시나리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딥식 R1 모델을 만드는 것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가보겠는데요. 그래서 콜드스타트는 네, 이름만 봐도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납득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좀 어떤 식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로 단순히 파인튜닝을 일부 하는 것을 좀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모델이 띵크태그 안쪽에 생성되는 내용이 훨씬 가독성도 향상되고 성능도 일부 향상됐다라고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초기에는 SFT를 우리 안 하고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아론 모델에서는 SFT도 조금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리딩 오리엔티드 램프슨 러닝은 이제 보다 개선된 강화학습을 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띵크태그 안쪽에서 막 언어가 막 뒤죽박죽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뭐 일부 등장했었다면 해당 부분에서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서 혹은 사용자의 뭐 헬프풀니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추가적으로 설계해서 보상값을 더 완화했다. 이런 방법론으로 생각해 봐줄 수 있으시겠고요. 나름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네, 리젝션 샘플링 앤 스포일드 파인 튜닝은 이제 이 해당 모델을 다시 저희가 AGI로서 멀티태스킹을 위한 모델로서 사용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하는 방법론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 뭐 수학, 과학,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60만 개 Q&A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시 non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20만 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총 80만 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마치 논리지 디스레이션, LLM의 디스레이션을 하듯이 해당 데이터를 만들어서 딥식 V3 베이스 모델에 EF만큼 학습을 먼저 시켜서 기존 베이스 모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칭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습한 모델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강화학습을 진행시켜서 모델 학습을 하겠다라고 최종 학습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퓨어한 보상값을 이용한 강화학습에 이제 얼라이먼트 학습까지 더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전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헬프풀니스, 뭐 하음리스니스 등의 보상값을 모두 같이 더해서 모델 학습하는 방법론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학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바로 이제 딥식 R1 모델이 되시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추론 능력이 뛰어난 모델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실험을 하나 더 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놀리지 디스레이션인데요. 놀리지 디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 나눠서 보다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 큰 모델의 성능을 조금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은 디스레이션이라고 지칭해서 부르는데요. 특히 LLM에 있어서는 단순히 큰 모델로부터 얻어낸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부분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식 R1 만들어진 딥식 R1 모델이 이제 생성한 그 대답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리즈닝 태스크, 넌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 80만 개 데이터 샘플을 만들었었는데 해당 데이터 샘플을 사용해서 이제 이 미소 조정을 파인 튜닝을 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는 강화학습은 하지 않고요. 단순히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만 해도 충분히 강력한 이 추론 능력, 리즈닝 태스크의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아래와 같은 유명한 오픈소스 모델들을 활용해서 성능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도학습만 해도 충분하다. 리즈닝 능력이 크게 향상하더라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지식 증명 과정에는 강화학습을 여기서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향후 연구해보고, 뭐 커뮤니티에 추가 탐색할 과제로 조금 아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더 연구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보면은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좀 1.5빌리언 모델에 학습을 시켜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1.5빌리언 모델에 강화학습 적용해서 특정 데이터셋에 강화도로 학습을 시키니 상당히 뛰어나게 성능을 따라잡더라. 뭐 이런 보고도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효과가 없지는 않겠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딥식 R1 모델의 성능 실험 결과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픈 AI 오미니 1 모델과 이렇게 비교해서 점수를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더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더 높게 나오는 부분도 여러 있어 보이고, 디스레이션 한 모델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점수를 도달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이랑 이 강학습으로 직접 학습시킨 거랑 뭐가 더 좋겠는가도 간단하게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네, 직접 강학습으로 적용한 것보다 디스틸레이션으로 네, 아까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게 네, 추론 능력이 그래도 훨씬 좋고 정답도 잘 맞추더라 라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델 학습할 때는 이렇게 강학습 파이프라인을 짜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을 쓰는 게 이제 이제 컴퓨테이셔널 테스트, 그 코스트도 훨씬 적게 들고, 더 좋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LLM 모델도 학습할 때 학습 과정이 되게 좀 짧은 편인가요? 아까 소개해 주신 거 보면 이터레이션도 굉장히 학습 과정이 짧은 편이라고 하셨고, 음, 베이스 모델 만들 때 두 회폭밖에 안 한 것처럼 보이던데, 네. 혹시 다른 모델들도 원래 이렇게 짧은 건지 아니면은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유독 짧은 건지가 궁금해서요. 음, 일단, 저의 추론은 딥시크 모델이 비교적 조금 더 짧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다른 모델들은 보다 긴데, 긴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현재 모델은 사전학습 모델을 가져와서 추가적으로 튜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인 튜닝 같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학습 스텝이 비교적 좀 짧은 상황이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 제가 네, 해당 부분 좀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했는지 제가 미리 파악을 안 해놨네요. 그래서 해당 부분 한번 해서 공유를 좀 드리겠고요. 다만 학습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스텝 한 스텝이 사실 이제 템퍼처를 줘서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여러 개 만든 거에 대해서 그룹을 매겨서 어드밴티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 편이라고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사실 모델이 생성하는 대답의 길이도 더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스텝면으로 볼 때는 다른 학습법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적은 상황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V3라는 그 뭐 디스틸레이션 그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더 걸렸겠네요, 그러면. 해당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결국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대표자님 말씀 주신 것들로도 취해봤을 때 소규모 모델에 결국 그냥 직접적으로 아래를 적용하는 것보다 좀 큰 모델에서 디스틸레이션 통해서 리즈닝 패턴을 전이시키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로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좀 날 것 같은데 이게 그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소규모 모델이 본질적으로 가진 뭔가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학습 방식에 아직 뭔가 이렇게 뭐 아직 연구할 게 더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좀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저도 이 현상을 딱 지금, 네,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아직 이 모델의 아키텍처가 최적화가 안 됐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저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아키텍처가 정말 최적화가 됐다면 이 작은 모델에서도 이 방법으로 잘 학습이 돼서 적어도 같은 사이즈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성능을 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뭐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론 자체가 작은 모델이 학습하기 좀 어려운 것을 더 학습하기 좋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열심히 짜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떻게 보면 듭니다. 잠재적으로는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디스틸레이션이 더 쉽다라는 게 좀 제 생각에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 혹시 리젝션 샘플링을 그 중간에 사용했다고 봤었는데, 혹시 일반적인 언어 모델에도 리젝션 샘플링 방식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첫째로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리젝션 샘플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조금 질문해 주셨고, 음, 네. 제가 해당 부분까지 역시 광범위하게 좀 서치를 못해서 뭐 일반적으로 어땠는지를 조금 확인이 안 됐는데, 해당 부분도 한번 조금 찾아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주는 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정도 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